왜 우는 형님이냐면 형자 들어가는 걸 좀 하고 싶어, 형제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아는 형님이 제일 유명하더라고요. 아 형이 웃는 형님 하고 싶었는데 웃는 형님 좀 입에 잘 안 붙잖아요. 그래서 우는 형님, 뭐 나랑 색이 좀 비슷하고 맨날 우는 형님이니까 그 동생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친구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형이 동생한테 편안하게 하는 얘기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국제 결혼이고 미국 이민이고 비즈니스고 육아까지 해봤잖아. 그러니까 할 얘기는 많겠다. 그래서 뭐 이런 느낌에서 우는 형님이라고 했어요. 우는 형님에서 그 지금 뭐 컨텐츠 원래 훨씬 더 많았는데 제가 그 좀 정리해 놨거든요. 지금 한 10개 정도밖에 안 남아 있을 거예요.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요즘 죽으려고 했지만 살아난 이야기도 하고 비즈니스 했던 얘기도 하고 애들 얘기도 하고 그냥 사는 얘기들, 한국에서 들었던 얘기들, 느꼈던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그냥 이렇게 담아서 얘기해서 올렸어요. 제 얘기를 진솔하게 다 담아요. 미국 비자는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미국에 있었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미국에 있었을 때 이제 가족들 비자를 해가지고 그 미국으로 한번 오게 하려고 비자 신청을 했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라서 기억을 못하는데 근데 아버지가 그때 무슨 어떤 비자를 계셨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체류 기간이 오버스테이인가 뭐 이렇게 돼가지고 아버지 쪽에 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하여튼 우리 가족 전부 다 미국 비자가 거절됐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초등학교 막 1학년 뭐 이럴 때였던 것 같은데. 그렇게 거절 한번 됐었고. 다 커서 미국 한번 가보고 싶잖아요. 근데 그 타이밍이 언제였냐면 그 99년도 2000년에 제가 대학교 올 F 받을 때. 그 올 F 받을 때 그때 어머니가 그랬나? 하여튼 누가 미국의 여행 상품 뭐 이런 거를 판매하시는 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때 여행사 통해서 미국 비자를 받아놔라. 근데 제가 얘기했죠. 아니 지금 대학생이긴 하지만 원래 대학생은 재학증명서랑 성적증명서만 있으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B1, B2 비자 같은 것들 보통 쉽게 받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나 지금 올 F인데 이게 비자가 나오겠냐. 근데 여행사 중에는 뭐 학생이니까 괜찮다. 좀 이상했어요. 제가 들어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걸로 진행했다가 미국 인터뷰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거절당했죠. 성적이 올 F라면 학생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학생 신분으로서 미국을 방문하겠다는 의도가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절됐죠. 그리고 그렇게 2번 거절되고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 언제죠? 2004년 5년 관계된 어떤 분하고 어떤 직장에 어떤 직책으로 제가 소위 말하는 고스트 직원으로 등록을 해서 재직 증명서랑 이런 뭐 세금 증명이랑 이런 재정,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반가라로 만들었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다시 신청을 해가지고 미국 대사관에 갔는데 대사관에서 대사가 이렇게 딱 서류를 검토하더니 지금 당장 이게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 자기가 그냥 거절하고 패스하겠다. 하지만 이게 진짜 서류라고 계속 우긴다면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되게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겁박을 주더라고. 그래서 영사들은 귀신이라고 서류가 좀 이상했나 봐요. 근데 거의 완벽하게 만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잘 안 속더라고. 그래서 그냥 얼른 달라고 그래서 그냥 갖고 나왔어요. 무서워서. 원래 그 미국 대사관 들어가면 분위기 싹 다르잖아요. 약간 미국 분위기에 다 영어하고 있고 막 거기 경비원들 막 까만 형들 이만한 형들 있고 막 분위기 안 좋잖아요. 가뜩이나 영어도 안 되는데 하고 싶은 말 제대로 못하고 거기 영사 옆에 있는 통역하시는 분은 내 편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얼른 달라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3번 거절됐거든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10년이 지나면 기록은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많은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어플라이를 해도 가능성이 별로 없고 다 안 돼요. 다 알겠죠. 거기 기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됐었는데 다시 이제 옛날 얘기로 돌아가서 2007년도에 이제 학기를 다 마쳤잖아요. 일본 학과를. 그리고 이제 2008년도 2월달 졸업을 앞둔 상태에서 2007년 날 졸업하기 전에 그래도 학생의 신분으로 어차피 난 일본에 대학원을 갈 건데 가기 전에 미국에 잠깐 미국 구경도 하고 어학연수도 좀 하고 단기로 갔다 오겠다라는 신청을 이제 한 거죠. 근데 그 무슨 종로에 유학원 통해서 했는데 그분이 뭐 거절된 미국 비자라든가 이런 비자 받는 걸로 좀 유명한 분이래요. 그래서 뭐 다 비슷하겠지. 그러면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어차피 뭐 되면 한번 갔다 오는 거고 뭐 안 되면 어차피 뭐 일본 가자 뭐 이런 마음으로 그 종로에 있는 그분하고
근데 그분이 다른 건 몰라도 서류 종류도 서류 종류인데 이렇게 레터를 한 장 써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사가 보라고 맨 위에다가 그 편지를 딱 써줬어요. 영어로 편지를 써줬는데 뭐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미국 비자 거절은 뭐 이렇게 됐고 뭐 그런 게 아마 적중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왜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정말 미국 비자는 운이지 않나? 이게 미국 비자는 운인가? 그러니까 나는 미국 비자에 대한 연이 별로 없어서 재수가 없나? 그럼 별 생각을 잘 많이 했었는데 준비한 서류만 이만큼이었어 그때. 그래서 이만큼을 가져가니까 저는 무슨 뭐 이게 논문도 아니야. 무슨 기업 감사의 몇 년치 회계 자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만큼을 가져갔어. 이만큼을 가져가서 제출하고 이제 보니까 영사가 다 어이가 없어 하더라고. 여자 영사였거든요. 통역도 여자였고. 내가 이걸 쑥 기미니까 어이없어 하더라고. 그리고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해갔는데 뭐 예상했지만 다 보지도 않아. 그냥 드르륵 한번 하고 끝나. 왜냐면 거기 안에 이제 뭐 제가 일본어 관련 시험 패스한 것들, 일본학 전공한 것들, 그 다음에 앞으로 대학원을 일본 대학원을 가겠다라는 등 뭐, 그 다음에 재정 서류 뭐 엄청나게 준비했거든요. 예전에 왜 거절이 됐으며, 이런 것도 막 준비해서 갔는데, 하나도 안 봐. 그 영사분께서. 하나도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서류를 멀뚱히 쳐다보더니 어이가 없어서니 나한테 왜 이렇게 미국 비자 거절 기록이 많냐라고 설명해 달라고 하더라고, 나한테. 물론 영어로 설명할 필요는 없었죠. 옆에 통역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했죠. 첫 번째 어렸을 때는 잘 모르겠고, 두 번째는 성적이 안 좋았고, 세 번째는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만 얘기했거든요. 근데 통역하시는 분이 이렇게 쭉 설명하더니 이렇게 쭉 듣더니 거의 서류의 반이 다 일본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서류 자체가. 일본어로 번역돼 있고 영어로도 번역돼 있고. 그러니까 쭉 보더니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잠깐 고민하더니 거기 왜 그 사람들 스탬프 찍는 거 있잖아요. 어프로브 뭐 펜딩 뭐 이런 소리 찍는 거 아니에요. 찰칵 소리 나는 그런 스탬프 있잖아요. 쭉 이렇게 보더니 그냥 어프로브로 그냥 찍으면서 찰칵 이렇게 찍으면서 굿락 그냥 그러더라고요. 굿락. 그래서 되게 허무하기도 하면서 기분이 되게 묘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렇게 미국 비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갔다 와보라는 건가 보다. 그래서 그 비자를 가지고서 티켓을 예약을 하고 어차피 티켓 예약하는데 비자 없으면 의미가 없는데 그 미국 비자 받은 걸 가지고서 티켓을 예약했는데 좀 상징적으로 가고 싶어서 2008년 1월 1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1월 1일 날 한국에서 출발하면 미국에서도 1월 1일이야. 시차가 있으니까요. 한 5시간 나니까. 그래서 1월 1일 날 상징적으로 2008년 1월 1일 날 미국에 들어왔죠. 처음 들어왔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어학연수하는 그런 학원 같은 걸 등록해갖고 간 거죠. 캘리포니아에 그 오렌지 카운티에 파운틴 밸리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어학원이 그쪽 그 코스타 메사 쪽 가까운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몇 개월 있으면서 적응하고 영어부터 배우고 그리고 홈스테이를 하면서 홈스테이 하시는 그 분들이 나이가 좀 많으셨어요. 60, 70대 이렇게 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었는데 그분에서 조용해서 왜냐면 이제 자식들이 다 분가했으니까 방이 남잖아요. 근데 그 방 남은 거 가지고서 이제 홈스테이 같은 거, 하숙 같은 거 하시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뭐 영어 한마디 못하고 아니 생각을 해보라고. 일본 대학원 준비하고 일본어 공부하던 사람이 갑자기 일본을 안 가고 미국을 갔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냥 차라리 미국 비자가 안 나오거나 미국이 꼬여서 그냥 일본으로 갔었으면 또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기도 해요. 가끔씩. 차도 사람 팔자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가서 몇 개월 있었죠. 몇 개월 있었는데 우리 언니는 그때 얘기를 했죠.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냥 미국의 맨 땅에 헤딩하는 쪽으로 하지 말고 영주권의 길이 보이는 어떤 거를 골라라. 그리고 왜냐면 나는 지금 일본 쪽 공부하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영어도 잘 못하고 언니는 기본적으로 영어를 좀 잘했고 그다음에 미국의 취업 기회도 있을 것이고 그 직장 자체가 워싱턴 DC로 잡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워싱턴 DC로 언니는 간 거죠. 그러니까 저는 캘리포니아에 있고 언니는 워싱턴 DC로 간 거야.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 어학연수 한 학기 정도의 분량이 끝난 다음에 여름 지나서 저도 워싱턴 DC로 가는 거죠. 언니가 직장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기반으로 영주권의 기회가 있는 거거든. 왜냐하면 영주권이 될 것 같으면 미국에 장기 체류를 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한국 가든지 일본 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한번 트라이는 해볼 만하지 않냐. 그렇게 해서 워싱턴 DC로 간 거죠. 그래서 워싱턴 DC에 그 이렇게 단체 합숙처럼 하는 어떤 집이 있었어. 그 집에 다락방 같은데 한 칸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있었던 거죠. 둘이서 그렇게 워싱턴 DC에서 다락방에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 2008년 가을쯤 됐던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연말까지 쭉 지내면서 있었는데 2008년도 연말쯤에 이왕 DC에 차라리 왔다면 워싱턴 DC도 뭐 좋은 주긴 하죠. 하지만 이왕 미국에 온 거 동부에 있을 거면 뉴욕 한번 찍자. 가보고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뉴욕 생활도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뉴욕을 갈 수 있는 어떤 길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했냐? 전 살림했어요. 거기서 밥하고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전 지금도 애들 일주일씩 요번에 우리 언니도 한국 가지만 일주일씩 우리 언니가 집을 비워도 애들 먹이고 뭐하고 하는 거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뉴욕으로 이제 직장 알아보게 된 거죠. 그 뉴욕에 직장 알아볼 때 거기서 좀 특이했던 건 뭐냐면 회장 비서직을 어떻게 연이 다 가지고 인터뷰를 하러 보러 간 거야. 근데 이제 다른 젊은 친구들도 많았었는데 그 인터뷰를 하고 나서 언니가 잘 안 될 것 같다 이랬는데 그 젊은 친구들은 딴 데 어디 됐던지 뭔지 모르겠지만 조건이든지 뭐냐 해서 다 안 됐고 우리 언니가 된 거야. 그래갖고 미국의 그러니까 뉴욕에 그 비서를 가게 된 거예요. 그 원래 그 어찌 됐든 간에 취업이 돼서 뉴욕으로 오게 된 거죠. 근데 조건도 별로 안 좋죠. 당연히 페이는 거의 최악이었죠. 뭐 천 몇백 불 받았나. 하여튼 뭐 거의 그 인간으로서 받을 수 없는 거지만 이민의 후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욕은 못 하는 거죠. 속으로는 욕해도 욕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래 조금 참고 버텨서 여기서 만약에 가능성이 있으면 더 갈 수도 있고 아니 뭐 나중에 뭐 안 되면 야, 일본 가면 되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뉴욕에서 2009년도부터 뉴욕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비서니까 가까워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건물 중에 건물 몇 개 있는데 그 건물에 게스트룸을 하나 주겠다. 그래서 그 게스트룸 물론 욕실 하나밖에 없는 스튜디오 같은 거였지만 부엌은 없어요. 게스트룸을 줬는데 그게 43번가 6th 에비뉴야. 우리가 흔히 그 뉴욕 하면 항상 나오는 그 장면에 나오는 게 42번가 브로드웨이거든요. 에비뉴가 6, 5, 4, 3 뭐 이렇게 떨어지고 그 중간에 가로지르는 걸 브로드웨이라고 하거든요. 뉴욕 맨하탄에서. 근데 42번가 브로드웨이가 42번가에 이 가로지러가 있는 거 교차로예요. 근데 저희가 살았던 데가 43번가에 6번가였어요. 그래서 이게 걸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옆으로 쳐다보면 그 항상 영화에서 나오는 뉴욕 하면 나오는 그 42번가 브로드웨이가 그 네온 사인 쫙 펼쳐 있고 거기 있잖아요. 맨날 해피 뉴 이어 할 때 축제하는데 그 바로 옆 블럭이 저희 집이었어요. 집은 아니죠. 그 언니가 비서 생활할 때 그 직장에서 잡아준 게스트룸이지. 왜냐면 빨리빨리 콜해서 불러오려고 비빌 언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영주권까지 2013년 3월 달에 카드를 받았어요. 미국 영주권 카드를. 그리고 작년에 2023년에서 시민권 안 했거든요. 그래서 시민권 할 생각도 없고 그리고 저는 미국에서 죽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래서 영주권만 가지고 있다가 그 애들 다 키우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13년도 3월 달에 영주권을 받아요. 결국은. 그래서 2009년도에 그 집에서 살면서 이제 부엌에서 이제 변기 위에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끓여 먹는 거죠. 그 생활을 했었죠. 그 생활을 하면서 저는 집에서 살림을 하고요. 일단 언니를 밀어줘야 되잖아요. 언니로 신분이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는 이제 어학원 다니면서 계속 공부를 해요. 영어 공부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학교를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IBT 토플을 그때 이제 공부를 하고 실제로 시험도 보고 72점인가? 그게 110점 만점인가? 110점 만점인가 뭐랬는데 IBT 토플 72점인가? 하여튼 뭐 열심히 했었어요. 열심히 했었는데 뭐 어학이라는 게 해보시면 알겠지만 끝도 없어요.
결국은 어학은 이제 영어나 외국어는 이제 결국은 이거였던 것 같아. 자기가 필요한 만큼, 내가 하는 일에 필요한 만큼을 터득하는 거고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 뭐 그 이상 잘할 수도 없고 잘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영어도. 그렇게 생활하다가 2009년 4월, 5월쯤에 이제 언니가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언니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저는 돈을 이제 영어 공부를 좀 더 해서 대학이나 대학원을 진학을 하고 싶었거든요, 미국에서. 그게 답인 것 같아서. 근데 그렇게는 하면 안 될 것 같고, 거기 게스트룸인데 부엌도 없는 게스트룸에서 계속 빌붙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조금 움직여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닥치는 대로 막 했어요. 닥치는 대로 일 막 하고, 뭐 흔히 얘기하는 뭐 델리 가게 야간 일부터 시작해서 2009년 12월 24일 6시 8분 38초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초까지 기억해요. 왜냐면 아기 낳는 걸 저는 직접 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분만 의사가 아빠를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한쪽 다리를 잡으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쪽 한쪽 다리 잡고 간호사가 한쪽 다리 잡고 가운데에 분만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분만 의사가 소위 말하는 동성을 더 선호하시는 그런 남자분이셨거든요, 선생님이. 되게 여자들도 그렇고 남자들한테도 그렇고 되게 편안하고 부드러운 스타일이었어요. 말도 되게 예쁘게 하고. 아시잖아요, 그쪽 스타일의 분이어가지고. 저는 편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기 나오는 거 다 직접 봤죠. 애기 나오는 거 되게 봤어요. 근데 임신할 때 임신 당뇨가 있어갖고 애가 되게 크게 태어났거든요. 그래갖고 조금 힘들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애기가 나왔죠. 그래서 애기가 나오고 나서는 일을 더 했죠. 일을 더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낮에는 주얼리 샵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델리 가게 캐셔하고 샌드위치 만들고 뭐 이런 거 했거든요. 그렇게 어렵게 일하면서 그 애를 돌까지 봤어요. 큰애를, 태환이를 돌까지 보다가 맨날 새벽 일하고 애기 보고. 그래서 저는 그 여자들 산후 우울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조금 공감이 될 정도로 집에서 이제 애기를 본 거죠. 첫째 태어나고 언니는 계속 일을 보내야 되고 저는 집에서 살림하고 애를 보고 새벽에 일 나가고 뭐 이런 걸 한 거예요. 그게 말 그대로 한 3, 4개월 동안에 3시간 반씩 자고 일한다는 걸 실제로 해본 것 같아. 근데 그거를 다시는 해보고 싶지 않고 다시는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아기를 돌까지 키우고 나서 2010년이 넘어가고 2011년까지 오니까 맛이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대충 느낌이 졸업해서 일본의 대학원을 갔으면 나에 대한 지식에 대한 자신감과 뭐 학위나 내 직업에 대한 정체성이나 아니면 뭐 등등 이게 있을 텐데 이건 뭐 이도저도 아니고 미국의 이민생활 바닥생활에 뭐 영주권도 없지, 그냥 뭐 영어도 안 되지, 그냥 이민자인데 와이프는 직장에서 일을 해서 커리어를 키우고 애는 안 됐으니까 애는 키워야 됐는데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 뉴욕 한복판에 또 애 보러 와주실 수도 없고 우리가 도중에 또 들어가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봤던 거죠. 그래서 맛이 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이제 멘탈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이 왔어요. 나중에는 이제 우울증이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해야 되냐면 그 영어로 interfere라고 그러더라고요. interfere with daily functioning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가 되냐 안 되냐 그거를 이제 판단하는 것 같은데 일상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정도로 우울증이 심했어요. 2011년까지 그냥 철저하게 그렇게 버티고 다 그제 한국을 갔다 왔죠. 부모님 보고 옛날 친구들 좀 보고 사슴도 한번 만나고 그렇게 해서 갔다가 와서 생활하면서 둘째를 임신하게 돼요. 그러니까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이고 제가 셋째가 아들이고 넷째가 딸이고 이렇게 아들, 딸이거든요. 이제는 둘째까지 있기 때문에 둘째가 태어날 때 이제 어머니 아버지들이 한번 오셨었는데 그래서 둘째가 태어나고 나서 이제 그 집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잖아요. 뭐 부엌에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작은 방 한 칸에서. 그래서 이사를 가고 집을 좀 옮겨야겠다는데 뉴욕은 사람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까지 봤어요. 그때 당시가 2010년도 때인데 2010년, 2011년 때에 뉴욕에 꽤 괜찮은 아파트 렌트 막 35,000불씩 하고 그랬어요. 막. 그리고 조금 사람이 살겠다 싶으면 한 5,000불 정도 때가 됐었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은. 거기 물가 살벌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이유는 언니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 회장의 직권으로 게스트룸을 빌려줬기 때문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뉴욕 맨하탄에서는. 애들도 거기서 다 태어나긴 했지만 주치 산부인과 그 분만 의사가 맨하탄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세인트 병원에서 거기서 다 애를 출산했기 때문에 그래서 도저히 앉아서 보통 그래서 직장은 뉴욕, 집은 뉴저지에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뉴욕 사시는 분들은. 뉴저지 쪽으로 눈을 돌렸는데 뉴저지 쪽에 물론 이제 그분이 일본 분이거든요. 그 일본 분이 그 집도 애가 넷이야. 둘째 아들하고 막내딸 이렇게만 그 집에 같이 살았던 것 같은데 뉴저지 집에 일종의 뭐 한 지붕 두 가족 같은 느낌으로 방 렌트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아시는 분 집에 렌트를 내고 같이 사는 거예요. 다만 금액이 조금 싸겠죠. 집 전체를 렌트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거기서 같이 저녁도 먹고 밥도 해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집으로 애를 둘을 데리고 가는 거죠. 애를 둘을 데리고 가서 그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2012년생 그러니까 2011년생이죠. 2009년에 태양이가 태어났고 2011년에 아란이가 태어났고 그러면서 2012년에 제가 이제 한국 왔다 갔다 이제 미련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한국에 첫째 아이, 둘째 아이 그 육아를 하면서 좀 힐링이 필요했던 시간에 한국을 들어갔을 때 거기에 또 한국을 들어가면서 그쪽에서 또 지인도 만나고 친구들도 다시 만나면서 또 옛날에 같이 일했던 친구들도 만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또 한국에서 또 내가 뭔가를 뭐 셋업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라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거기 지인들 만나다 보니까 뭐 기회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뭐 이것도 해볼 수 있고 저것도 해볼 수 있고 이것도 해볼 수 있고 많아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다시 미국 들어와서 2012년에 이제 아란이 출산하고 하면서 다시 2012년에 한국을 다시 들어갔다가 2012년, 2013년도에 셋째가 태어나는 거죠. 2013년도에. 그래서 남들이 그랬어요. 너는 무슨 미국 한번 왔다 갔다 하면 애가 하나씩 생기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저는 이제 좋았어요. 원래 식구가 많았으면 했고 저 외로움 많이 타갖고 안 되거든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분명히 결혼했고 분명히 애 낳았어요. 저는 그래서 외로워서 안 돼요. 저는 혼자는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식구가 많은 게 또 워낙 또 애들도 좋아하고 또 애들도 많고 결혼 무조건 했을 거예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외로워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2013년 10월 18일생이에요. 그 둘째 아들 정현이 셋째가. 그 집에서 셋째를 뉴저지의 집에서 살 때 셋째를 출산을 한 거죠. 셋째를. 그래서 그때 저희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저희 둘째 아란이를 저랑 둘이서 한국으로 갔던 적도 있어요. 아란이까지 언니가 혼자서 그 미국에서 커버하기 너무 힘들어서 왜냐면 나는 한국에서 일을 벌리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란이를 아예 데리고 간 거죠. 2012년 말쯤에 가갖고 2013년에 다시 데리고 들어왔었으니까. 그때 벌린 일들이 그 신사역 사거리 그쪽에 있는 그 남자들 맞춤 정장하는 그 매장 샵 있잖아요. 그 샵을 제가 벌린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그걸로만은 조금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 옛날에 같이 일했던 분 중에서 기업 교육 하시는 분들 그 회사가 있었거든요. 그 회사 운영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 회사 운영하시는 분을 통해서 쉽게 얘기해서 오퍼가 온 거예요. 근데 무슨 오퍼냐면 그 회사에 부사장님이 새로 오시는데 그분이 비서를 원한다. 수행 비서. 근데 같이 배울 수 있고 따라다니면서 같이 기획도 같이 하고 하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한 대리급 정도.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 그래서 그 회사의 오너 되시는 분이 제 지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다른 사람보다는 네가 했으면 좋겠다. 왜 나냐. 그랬더니 3사 SDS 출신인데 성격이 되게 까칠하고 그다음에 수행을 할 수 있는 운전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9 to 5의 공무원 스타일이면 안 되고 뭐 등등 했는데 제가 조건이 맞대요. 그래서 한번 같이 만나면이라도 한번 갖자. 그래서 그럼 뭐 식사 한번 같이 하는 거야. 뭐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서 또 얘기가 좀 잘 됐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다니고 싶으시다고 하셔가지고 저랑 같이 다녔죠. 그래서 그분이 기업에 강의를 나가시는 거예요. 뭐 기획력 강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기업의 핵심 가치 내재화 교육으로 HRD 교육죠.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기획과 그런 교육들, 그 다음에 기업에서 하는 교육들, 뭐 현대 연수원 가서 교육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삼성 코닝 정밀 소재 뭐 이런 데 신입사원 교육하고 뭐 이런 거. 그런 데를 따라다니면서 교육도 듣고 좀 많이 배웠죠.
많이 배운 것도 있었죠. 그러면서 루아르 신사점을 같이 운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욕심을 더 했죠. 그때 한참 그 인터넷 사업으로 중개 플랫폼을 만드는 게 약간 유행처럼 번지면서 창업 붐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루아르 신사점은 워낙 그 매니저와 디자이너가 맡아서 또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쪽은 또 급여가 들어오고 있었고, 그러니까 아예 이왕하는 김에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물론 이제 아들하고 이제 셋째를 임신하고 나서 있는 그 가족들은 또 뉴저지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에서 혹시나 내가 벌릴 수 있는 거 있으면 최대한만 벌려고 욕심 더 내보자. 그래갖고 그때 힘을 더 빡줘갖고 소리로 뮤직이라는 비즈니스를 창업을 하죠, 저도. 그래서 음악을 만드는 작가들의 중개 플랫폼을 한번 전문성 있게 한번 만들어보자. 하여튼 그 그때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거기에 한번 에너지를 한번 쏟아보자 해가지고 그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비서 생활을 했던 그 수행 비서를 했던 부사장님 모시고 다녔던 건 그 부사장님이 그 회사를 퇴직을 하세요. 퇴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는 필요가 없는 사람이 돼버렸고, 그래서 그 루아르 신사점의 매장 일에 집중을 하면서 소리로 뮤직에 조금 더 힘을 썼죠. 소리로 뮤직에 힘을 좀 더 썼었는데 비즈니스로 접근하기에는 이 중개 플랫폼이라는 게 양쪽을 다 만족시키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어 셀러 양쪽을 만족시킨다라는 게 중개 플랫폼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되게 작은 사이즈에 그러니까 몇십만 원 정도 벌이밖에 안 됐어요. 그때 당시에 소리로 뮤직 제가 웹사이트 운영하고 할 때 유료 회원도 꽤 됐었는데 몇십만 원 벌이밖에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뭐 돈을 크게 그렇게 버는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고 뭐 그냥 좋은 경험했고, 그렇게 해서 그거는 그렇게 마무리를 짓는 상황이었었고, 그 마무리를 짓는 상황에서 연락을 하다가 연락처에 상규형 연락처가 있었어요. 되게 오랜만에 상규형님한테 연락을 드렸었어요, 그때. 왜냐면 혹시나 음악적인 조언이나 관련 비즈니스 해갖고 형님한테 그냥 그런 것도 있었어요. 뭐 무조건 도움 받으려고 찾아갔다라기보다는 그냥 되게 궁금했어요. 이 형이 잘 나가는 곡들도 몇 곡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되게 궁금했어요. 하여튼 그때 제가 소리로 뮤직을 정리를 막 하려고 했던 시점에 상규 형님한테 연락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연락 드렸었는데 상규 형님이 때마침 그 자기가 적을 두고 있는, 그러니까 재직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소속되어 있는 그 작가 퍼블리싱 회사에 자기가 지금 적을 두면서 이 곡을 쓰고 작업을 하고 있다. 어떻게 한번 놀러 올래?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예, 뭐 형님, 예, 그러죠, 뭐 형님. 그 작업실에 놀러 갔어요. 그렇게 생각보다 멀지 않았어요. 제가 있던 데에서. 그때 제가 개포동에, 한국집은 개포동이었거든요. 미국은 뉴저지 클리프튼이고요. 그래서 찾아가서 봤더니 지하에 이제 작업실이 있었던 거죠. 지하에 작업실인데, 어바웃이라는 회사였어요. 아마, 어바웃 크리에이티브인가? 크리에이티브 어바웃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어바웃 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 장윤 회사님도 그 형님도 이제 거기서 이제 뵈게 된 건데, 거기서 상규 형님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그 형님 음악도 듣고, 곡도 듣고, 그랬었거든요. 데모곡도 듣고 그게 들었는데, 그 곡 듣다가 형, 이 곡 저 주시면 안 돼요. 한 곡만 저한테 파시죠. 이런 적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형한테 그렇게 쭉 얘기 듣다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어떤 이런 취지로 이런 비즈니스도 지금 음악 쪽으로 좀 생각하고 있었고, 이렇게. 그러면, 자기네 이사님하고 대화를 해보래요. 스타일이 비슷하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표를 하고 계시던, 그러니까 그 퍼블리싱 회사, 작사가, 작곡가, 편곡자 이런 것들을 모아놓고, 그러니까 곡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회사들 많잖아요. 그 곡 영업 뛰는 회사. 거기에 대표님이 이제 그 장이사님이라고 있었는데, 그 장이사님이 실제로 그 작가들, 그 작곡가들 방에서 막 작업하고 있으면 밥 해주고 이런 것까지 하시더라고요. 그 장이사님하고 대화를 해보래요. 저는 이제 상규형을 만나러 간 것 뿐인데, 장이사님한테 얘기를 해보고 쭉 얘기를 해봤는데, 그 얘기를 했죠. 저는 또 이런 취지에서 이런 일도 해봤고 저런 일도 해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중개 플랫폼에 그 웹사이트를 키워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한계가 있고 이렇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번 건 몇십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물론 이제 법인 전환은 안 했지만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정리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런 쪽에 얘기를 하니까 장이사님도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시다가 거기서 장이사님이 그러면 자기네들이 작사가들이 필요하니까, 왜냐하면 곡이 나왔을 때 발주한 쪽에서, 그러니까 그 기획을 의뢰한 기획사 쪽, 그 소속사 쪽에서
곡을 의뢰했을 때 이게 가사를 그쪽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자기네 회사에서 가사를 좀 달라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그러면 가사를 좀 정리해서 모아서 딜리버리를 좀 해줄 수 있겠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잘 됐다. 나 작사가들 많이 모아놨었거든요. 그때 소리로 뮤직에서. 그럼 좋다. 그러면 이 곡을 주면 제가 의뢰해서 받아서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필터링을 좀 해가지고 제가 딜리버리를 좀 해드리겠다. 그렇게 된 다음에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일을 맡게 된 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일을 맡게 되면서 거기에 이제 다른 작곡가 분들이 있었거든요. 어린 친구도 있었고, 난 상규형이 나이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상규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현석 씨라고 있어요. 지금 아마 무슨 음악학과 이런 데 교수하고 있을 거야, 아마. 그 현석 씨라고 있었고, 그때 그 현석 씨가 막 결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상규형은 ROG라는, 로즈라는 작곡가 이름으로 이렇게 활동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 베이스 치면서 베이스 연주자 겸 작곡가 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있었는데, 그렇게 곡이 돌다가 이제 그 현석 씨라는 분하고 그 상규형하고 이제 같이 작업한 곡이 있는데 그 곡이 이제 컨택이 돼가지고 쉽게 해서 곡이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곡이 팔렸는데 아직 가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사를 그쪽에서 쓴 게 아니라 우리 이 어바웃 회사 쪽에서 먼저 가사를 좀 딜리버리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맡게 된 거죠. 가지고 그 소리로 뮤직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등록되어 있는 작사가 분들한테 가사를 이제 싹 모았죠. 싹 모아서 상규형하고 그 장이사님한테 제가 전달해드렸어요. 전달해주는 그 시점에서 상규형이 따로 불렀어요. 그래서 새벽이었던 것 같아. 불러서 너도 한번 써라. 너도 한번 써라. 너도 한번 써서 같이 집어넣어라. 거기 지금 유명한 작사가들 많이 들어갔다. 작사가 김이나도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막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하나가 되겠지만 되든 안 되든 간에 내가 너한테 다른 거 도와줄 수 있는 건 없고, 물론 밥은 한두 번 사줬어요, 상규 형이. 근데 다른 거 도와줄 수는 없고, 이게 기회가 있을 때 너도 먼저 써봐라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해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저한테 또 써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써볼 가사를 쓰겠다는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써보라고 해서 그럴까요, 그러면? 그럼 저도 같이 해서 하나 더 해서 넣을게요. 해서 제 것까지 해서 같이 정리해서 묶어서 딜리버리 해드릴게요 라고 해놓고서 그 다음날부터 제가 왜냐면 좀 약간 상규 소개로 이제 쓴 것도 있고 해서 조금 자존심이 좀 걸린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래서 굉장히 노력해서 썼어요. 굉장히 노력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사를 그때 그 회사가 어느 회사였냐면 그 딕펑스 있잖아요. 딕펑스. 지금도 활동을 하나? 아마 지금도 앨범 내고 활동하긴 하는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요. 근데 딕펑스의 소속사에서 그게 이제 곡이 팔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곡이 딕펑스 소속사 쪽으로 가서 딕펑스한테 주는 곡이에요. 그래서 곡 분위기도 그렇거든요. 그 곡을 딕펑스 혼자 부르는 게 아니라 옛날 포미닛의 멤버 중에 그 지윤 씨라고 있거든요. 그분이 피처링을 해서 같이 부르는 곡이었던 거예요. 곡은 팔렸는데 아직 가사가 없는 거야. 근데 녹음은 다가와. 빨리 지금 가사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맡아서 한 거죠. 근데 그렇게 내려와서 제가 이제 그 일을 맡아서 하게 됐는데 상규 형이 저까지 써보라고 해서 이제 쓰게 된 거죠. 그래서 되게 열심히 썼어요. 다시 한번 느꼈지만 역시 작사는 음악하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작사가는 작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곡을 내가 그냥 쓰는 거는 조금 자연스러운데 이걸 아예 일로서 어떤 곡의 가사를 내가 대놓고 내 전문 영역으로서의 가사를 붙인다라는 건 완전 좀 다른 얘기더라고. 그래서 수정을 한 2번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그 원문 제가 있으면 한번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첫방 나간 것도 한번 띄워볼게요. 근데 그래서 가사해서 냈어요. 그래서 제목이 사실 저도 이렇게 약간 트렌디하고 조금 소재가 조금 괜찮은 소재면 좋겠는데 소울메이트 외에는 좀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소울메이트 외에는. 그래서 그 소울메이트라는 그 제목으로 해서 제가 가사를 영어를 좀 섞어 써서 그 가사를 이제 같이 해서 이제 냈죠. 근데 그 다다음 날인가 다음 주인가 상규 형한테 전화가 왔는데 나보고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처음에 무슨 좋댔다 그러는 줄 알았어. 근데 됐다 그래서 뭐가 어떻게 그래서 나는 생각 못했고 내가 딜리버리 한 것 중에서 했기 때문에 나도 퍼블리시의 그 저작권 지분을 갖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작가 통해서 갔으니까 나도 이 회사 쪽에 지분이 좀 있겠구나. 나 그 저작권 지분이 있겠구나 생각을 갖고서 아, 그런 느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쓴 가사가 됐다는 거야. 왜 그랬을까? 난 근데 이게 상규형 입김이 아니래요. 그래서 상규형 입김이 아니면 뭘까? 왜냐면 상규형은 그 가사에 그렇게 욕심을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욕심이 있었으면 자기가 직접 썼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동 작곡자잖아요. 작곡 편곡자가 기현석, 이상규예요. 기현석, 모즈 이렇게 됐겠죠 아무래도. 작사를 제가 통으로 다 가사를 다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가사가 픽스가 돼서 그 가사로 녹음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녹음 날 전인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장혜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 혹시 한번 오라고 또 사무실 갔어요. 사무실 갔는데 그 무슨 다음 주인가 녹음을 하는데 큐브에서 녹음을 하는데 저 큐브 가봤어요. 큐브의 그 지하에 녹음이 있었거든요. 그 딱 근처에 뭐 JYP 있고 막 그런 건물도 쭉 있는 데잖아요. 큐브 처음 갔는데 아우 좋더라고요. 거기는 녹음실 되게 좋은데 큐브 가서 녹음을 하는데 작사가도 따라가라는 거예요. 아니 그 작사가가 뭐하러 따라가고 그 디렉볼은 작곡가만 가면 되지. 근데 작사가가 따라가면 그 회사 대표, 그 딕펑스 소속사 대표님도 오시기 때문에 영업상 뭔가 좀 더 성의 있게 본다. 그러니까 다음 거래를 위해서 작사가도 따라가서 고칠 부분 고치고 조금 성의 있게 보여라. 그래서 그럼 뭐 그렇겠다. 전 나쁠 건 없었거든요. 그냥 녹음하는 거 구경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따라갔죠. 상규형이랑 따라가서 상규형 기획 보고 딕펑스 멤버들 다 녹음실 들어오고 그 다음에 포미네 지윤 씨 들어오고 그분 되게 성격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녹음실에 있는 동안 뭐 몇 시간 밖에 같이 있지 않았지만 그때 딱 한 번이지만 생각보다 인상 되게 좋고 성격 좋더라고요. 딱 느낌이 되게 상큼하고 예쁘고 귀엽고 성격 좋고 얼굴 작고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괜찮았어요. 새침할 것 같았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딕펑스는 그 친구들은 그 베이스 치는 친구가 아주 서글서글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그 피아노 치는 친구 있잖아요, 딕펑스에. 그분은 조금 뭔가 약간 좀 다른 세계에 있는 분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요. 조금 뭔가 좀 달랐어요. 그 노래하시는 분, 그분도 노래 시원시원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규 형이 녹음하고 디렉 보고 하는데 중간에 지현 씨가 이제 나와가지고 거기 랩이 나와요. 랩이 나오는데 랩 메이킹을 지윤 씨가 했거든요. 근데 랩 메이킹을 지윤 씨가 할 때 가사를 제가 좀 고쳐봤대요. 한 단어 몇 개가 좀 원래 제가 쓴 거랑 단어 몇 개가 달라요. 실제로 나가는 거는. 그래서 지윤 씨가 이렇게 고쳐도 될까요? 라고 하면서 나한테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제가 작사님 이거 이제 랩 메이킹 하는데 제가 요 부분 단어가 조금 이렇게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내가 반대해? 전지신 씨한테 내가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 그렇게 하시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그냥 그대로 녹음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녹음을 해서 금방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게 한 달 이내에 아마 앨범 발매가 됐었던 것 같은데 앨범 나와가지고 아마 첫 방송 나갈 때 뭐 같이 보자 그래갖고 잔이사님이랑 같이 그 사무실에서 같이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히트치지 못했어요. 잘 안 됐어요. 그 앨범 자체가. 그 앨범 자체가 잘 안 됐는데 결국은 소리로 뮤직을 해갖고 뭐 그거 하나 남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작사가로 데뷔를 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물론 이제 그 전에 제 개인적으로 낸 싱글 앨범으로 작곡가로 데뷔하면서 저작권협회에 등록되어 있었던 그 번호를 가지고서 소울메이트 작사가 이름 넣을 때 그때 저작권을 그 번호를 넣은 거죠. 저작권료가 그때 방송 나오는 한 3, 4개월 있다가 분기가 지나고 나서 들어왔던 것 같은데 뭐 60만 원, 40만 원, 100만 원 이상씩은 안 들어왔어요. 한 번에 100만 원 이상씩 들어왔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 근데 매달 뭐 60, 40, 50 뭐 이렇게 막 들어왔던 것 같아요. 한동안. 그리고 지금도 그게 노래방에서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나 봐요. 지금도 가끔 저작권료 찍히는 거 보면 뭐 20만 원, 10만 원 이렇게 찍힐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그걸로 한국 핸드폰비 내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해서 작사가가 됐네, 내가. 방송에 이름이 찍혀버린 게 작사가로 찍혀버린 거죠. 작곡가 데뷔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돌고서 결국 작사가 데뷔를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2014년이 또 그렇게 또 지나가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2013년 시작, 그러니까 넷째가 태어나고 100일쯤 됐을 때 뉴저지에 살다가 일본으로 간 거거든요. 한국 거쳐다가 일본으로 간 건데, 한국에서 미련이 없을 만큼 이것저것 다 해봤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큰 결과를 얻기에는 좀 뭐 디테일은 나중에 뭐 또 얘기를 하겠지만 하여튼 굵직굵직하게 얘기하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5년 초까지 조금 그러자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다시 미국을 들어가자. 왜냐면 중간에 2013년 3월에 또 영주권을 받았었고 어차피 애들 키우려면 일본보다 한국보다 미국이 낫다. 이번에는 내가 혼자 다시 캘리포니아 서부로 가서 다시 한번 자리 정리해가지고 미국에서 한번 자리 정리해보자. 그래서 2015년에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했다가 2015년 6월 달에 캘리포니아 LA 코리아타운으로 가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LA 코리아타운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다시 또 새로 시작하는 거죠. 하숙집에서 650불 있으면서 저녁하고 아침 주거든요. 하면서 가서 렌트카에서 일하고 라디오 코리아에서 라디오 방송 송출하는 거 그런 거 가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고 막 했었거든요. 그래서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렌트카에서 일하면서 거기서 버텼어요. 그래서 어차피 거기서 하나하나씩 배워나면서 돈도 벌고 비즈니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그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거는 내가 창작자로서 비즈니스 쪽 영역으로서 내가 사랑을 준 만큼 음악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는 느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냥 애증 같은 관계. 그래서 조금 이제는 좀 지우고 한번 다른 길로 이 애들 키우는데 생활하는데 한번 집중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혹시나 얼른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열심히 다른 걸 찾아보고 해서 미국에서 애들 키우자 뭐 이런 마음이 좀 강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거기서 이제 일하면서 돈 벌면서 이렇게 있다가 많이들 하시기도 하고 가장 안정적이고 안전빵인 직업이 이민자로서 회계 세무 쪽을 하는 게 그렇게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취업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 영어를 그렇게 높은 수준으로 요구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한인 업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인 업체들은 다른 건 몰라도 돈 문제 관련된 건 한국 사람을 쓰려고 하니까 회계나 세무 쪽에 일을 하면 좀 안정적인 직장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세금 신고 대리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 IRS 인롤드 에이전트 라이센스를 땄거든요. 그러니까 그 Certified Public Accountant CPA랑은 좀 다른 거 같아요. 그 세무하고 회계는 좀 다른데 어차피 저는 감사, 회계사 이런 거는 못 하니까 나이가 있어서 그럼 학교를 그쪽을 나와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제 텍스 서비스 관련된 것들은 비즈니스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혹시나 그걸 안 하더라도 미국에 살 때는 되게 도움 많이 되고 그래서 그 세무사 시험을 봤어요. 그 세무사 시험 공부를 바싹 해갖고 그거를 또 했죠. 그래서 남들보다 월등히 세무회계 지식이 많은 건 아니지만 남들보다 더 모르진 않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2016년도 라이센스거든요. 그 제가 지금 매년 텍스 시즌만 생각하면 8년 차예요. 8년 차. 그래서 텍세이션. 그래서 미국에서는 제 클라이언트는 저를 세무사님이라고 불러요. 되게 안 어울리죠. 저도 안 어울려요.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얘기를. 그래서 제 클라이언트는 저보고 세무사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세무 서비스를 대리해주는 일을 하니까 한국은 공인 세무사잖아요. CTA는. 그거는 달라요. 그거는 회계 영역도 상담을 아시는 분들이지만 저희는 그냥 에이전트예요. IRS에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변호사하고 회계사인데 근데 우리 같은 그런 인롤드 에이전트라고 하는 EA도 같이 하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훨씬 더 많은 텍스 컬렉션을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대리할 수 있는 세금 신고 대리인 같은 것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세무사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매년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2016년도 라이센스 기준으로 하면 거의 8년 차거든요. 실제로 회계사무실, LA에 있는 코리아타운에 있는 회계사무실에서 실제로 회계사무실 경력만 4년 6개월 있어요. 그래서 2015, 16, 17, 18, 19까지 저 회계사무실에서 EA로 근무했어요. 그래서 세무사로. 그래서 다른 분들 이제 회사 열고 닫고 장부 정리해서 세금 계산해서 세금 신고해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페이롤 텍스하고 세일즈 텍스하고 페더럴 인컴 텍스하고 그래서 더 모르진 않아요. 제가 뭐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전 안 어울리잖아요. 이게 저도 안 어울려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세무사라고 얘기하면 그 일을 또 그렇게 또 오래 했네요. 근데 대신 좀 급여가 좀 작고 안정적이긴 하지만 좀 작고 뭐 이런 거 있지만 막 10원짜리 하나, 1원짜리 하나 갖고 막 목숨 걸고 막 그래요. 막 밥값 계산 안 하려고 신발끈 2번 매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 그런 분위기거든요. 너무 싫었어. 그냥 먹고 살려면 이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로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 이후에 제가 했던 비즈니스에도 도움 많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쌓았던 그 비즈니스에 대한 그 구조를 좀 알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뭐 이것저것 해보고 시초 매장도 해보고 이제 창업도 해보고 여러 가지 그 노하우를 갖고 미국에서도 이제 비즈니스를 또 시작하게 되죠. 그게 이제 2019년까지 오는 거예요. 2019년까지 오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2019, 20, 21, 22, 23 이렇게 계속 오는 거예요. 오는데 얘기 쭉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계속 뭔가 쌓여 있었어요. 제 안에 많이 그런 어떤 나의 길은 이 길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건 그러니까 this is not exactly what I want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그랬었는데 결정적으로 그 사이에 이제 저한테 영향을 제일 많이 준 게 이제 두 가지인데 우리 첫째와 그 태환이가 돌까지 제가 우유 먹이고 그랬던 애 있잖아요. 걔가 태환인데 걔가 2009년생이니까 지금 이제 여기는 고등학교가 4년제니까 고1이거든요. 2년 전까지 아토피가 어마무시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면역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10대 중에서는 10대는 아마 가능성이 아직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맨날 아들이 제일 많이 했던 얘기는 죽고 싶다. 이런 얘기 제일 많이 들었고 사람 안 만나고. 그러니까 그리고 한참 10대인데 10대의 외모 중요한데 이게 아토피 장난 아니니까 되게 힘들었거든요. 걔가 지금 이렇게 얼굴이 이게 지금 피부가 지금 좋아졌거든요. 딱 보면 아토피인지 절대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심했어요. 진짜 심했어요. 괴물이고 포기했어요. 그냥. 스트레스도 어마어마했어요. 엄마 아빠로서 그 스트레스는 장난이 아니거든요. 애를 좀 제대로 낮췄어야 되는데. 주사 맞고 뭐 이걸로 다스리잖아요. 스테로이드 약물 쓰고 그렇게 해가지는 안 돼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기회만 있으면 아들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피부 좋다 지금. 그러니까 그 중간에 그것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들이 계속 껴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또 커버하고 엄마도 되게 고생하고 맨날 울고 정말 사람 못 살겠더라고요. 정말 멘탈이 버텨낼 수가 없어요. 맨날 아들 죽겠다 그러지 뭐 와이프는 죽겠다 그러고 맨날 울지. 생각해보세요. 집에서 아들은 맨날 죽겠다 그러고 피부 그렇지 와이프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매일 울지. 상황에 버텨낼 수가 없거든요. 되게 힘들었어요. 거기다가 저희 둘째가 원래 태어날 때 조금 느렸거든요. 발달 장애가 있다. 그러니까 자폐성 장애가 있고 지적 장애가 있다. 이런 식의. 근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린애들은 좀 커보면 또 모른다. 갑자기 초등학교 때부터 말하는 애들도 있다. 그런 얘기 주변에서 많이 하셔가지고. 데리고서 뉴저지에 있다가 또 일본 가서 또 검사를 했거든요. 일본 가서 검사를 했는데 확실히 자폐고 지적장애를 돌발한 전체적 발달장애 범주에 들어간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부모로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고 왜냐하면 신체 장애가 없고 외모는 멀쩡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또 검사를 했어요. 근데 IQ가 40 정도밖에 안 나오고 지적장애 그 다음에 자폐성 장애 이렇게 그 판단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태안이는 아토피인데 그나마 좀 극복을 지금 했고요. 그 우리 둘째 아란이는 지적장애예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지금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도 다 못 끝내요. 그 학교 자체에서. 지금도 쉬할 정도로 생각해보세요. 중학교 1학년 여자의 딸이니 그 바지에 실내하고 막 그러니까 그 지적 수준이 원하지 않으니까 영원히 애기죠. 그런 애를 키워요. 그 10년 전부터 그걸 알고서 안고 오는 게 되게 컸던 거죠. 큰 애는 그렇지, 둘째는 이제 그렇지, 엄마는 울지. 그렇다고 또 셋째, 넷째한테 사랑을 줘야 되는데 첫째, 둘째 때문에 체력 다 빼먹고 셋째, 넷째 고립되고 뭐 소외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 머리 다 빠지고 제가 지금 치아가 3개가 없어요. 지금 치아 다 빠지고 원래 신경 쓰면 잇몸도 무너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망가지고 힘들었었죠. 그래서 작년에 제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 어머니가 비행기 표를 끊어 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들어오라고 해서 아들 얼굴 좀 보자. 너무 보고 싶다. 그래서 아마 저희 어머니가 저를 안 불렀으면은 아마 저 죽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가서 종합건진을 받게 됐거든요. 한국 가서 병원을 다니면서 아직도 주민등록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거 다 풀어달라면 바로 풀어주더라고요. 의료보험을. 대장암으로 발전될 수 있는 용종세가 있었다. 띄었다. 이건 100%였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무슨 이상하게 변해서 피가 나오길래
되게 오래됐거든요, 저. 그래서 그것도 하나 건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안과 가서 크로스 링킹하고 이게 제가 원추각막이잖아요. 눈에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원추각막이기 때문에 이 각막이 더 이상 이게 더 굴절되지 않게 코팅하는 그런 수술이 있거든요. 그런 시술을 하면서 각막을 레이저로 깎아서 그나마 초점을 최대한 맞추는 그 코이브 수술이라고 있어요. 그 수술을 같이 받았어요, 눈을. 시력 교정은 당연히 안 되죠. 그 택도 없죠, 저는. 그 라식 이거 갖고 택도 없는데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의사도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된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나중에 백내장 수술인가 혹시나 할 일이 있으면 그때 같이 해서 시력 교정술이 들어가면 효과를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안경 처방 받고 눈 수술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저도 너무 힘들어서 그 정신과 치료를 한국 가서 좀 오래 받았어요.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처음에는 한 10주 정도 있었고, 그 다음 또 6주 정도 있었고, 이렇게 쭉 갔는데 한 4, 5개월 됐죠. 그래서 한국에서 정신과 치료 받고 약물 치료 받으면서 그 되게 심각했거든요. 처음에 되게 안 좋았는데 마지막에는 그래도 정신과 선생님이 그래도 많이 좀 좋아진 것 같다. 그래서 그 정신과 약물 치료를 하고 있었어요. 정신과 약물 치료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LA 가기 전에 뭐 안 좋은 일도 좀 있었고, 안 좋은 일이라는 게 이제 실제로 죽으려고 했죠. 그러니까 그때 아직 실행을 안 했으니까 지금 살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쭉 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얘기는 일기가 너무 길었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와서 그게 2023년도까지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2023년도까지 너 미국에서 뭐 했냐 그러는데 애 키웠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냥 뭐 기술이 있는 것들이 있으면은 가서 좀 생활비 벌어오면서 그냥 애 키웠어요. 애 키우고 애 보고. 전 지금도 웬만한, 저 미역국 되게 잘 끓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59개월 동안 애를 4명을 낳기 때문에 미역국을 아마 이 동네에서 제가 제일 잘 끓이고 제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미역국 잘 끓여요. 그게 고기 베이스, 해산물 베이스, 그 다음에 참기름으로 약간 이렇게 해서 하는 저 미역국 되게 잘 끓여요. 원래 미역국을 좋아했고, 그래서 웬만한 요리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볶음밥 잘하고, 질 살림 잘하죠. 그리고 요즘 조금 뜸했지만 또 계속 해야겠죠. 한국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비행기에서 잠이 안 와갖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비행기에서.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비행기 타고. 비행 시간이 갈 때 막 14시간이고 올 때는 뭐 11시간이다 그러는데 너무 길잖아요. 10시간 동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영상이나 컨텐츠 만드는 거를 난 창의적인 뭔가를 활동을 하면 내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저도 좀 힐링을 하면서. 그럼 뭐가 있지? 그러니까 유튜브를 제가 본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저한테는 지금 유튜브로 수익 창출된 채널이 2개가 있잖아요. 물론 저 일본 아버지 것까지도 수익 창출됐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공부를 하고 유튜브를 알게 되고 배운 거예요. 이 채널 2개가 수익 창출까지 어떻게 되는지는 좀 알겠다. 이걸 한 거죠. 영상 편집도 무지하게 공부하고. 지금까지 영상 한 100개를 만들어 봤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만드는 컨텐츠로 채널을 해야겠다 라고 시작한 게 우는 형님 채널이에요. 우는 형님 채널. 왜 우는 형님이냐면 형자 들어가는 걸 좀 하고 싶어, 형제 이런 걸 뭐 하고 싶었는데 아는 형님이 제일 유명하더라고요. 형이. 그래서 그냥 저는 아는 형님이 아니라 저는 웃는 형님 하고 싶었는데 웃는 형님 좀 입에 잘 안 붙잖아요. 그래서 우는 형님, 뭐 나랑 되게 좀 비슷하고 맨날 우는 형님이니까 동생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친구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형이 동생한테 편안하게 하는 얘기들. 근데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리고 또 경험이 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많이 쌓였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시작해보니까 국제결혼이고 미국 이민이고 비즈니스고 육아까지 해봤잖아. 그러니까 할 얘기는 많겠다. 그래서 그냥 형이 그 얘기 좀 해줄까? 뭐 이런 느낌에서 운이 형님이라고 했어요. 운이 형님에서 지금 뭐 컨텐츠 원래 훨씬 더 많았는데 제가 좀 정리해 놨거든요. 지금 한 10개 정도밖에 안 남아 있을 거예요.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요즘 고민이 많고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냥 제가 죽으려고 했지만 살아난 이야기도 하고, 비즈니스 했던 얘기도 하고, 애들 얘기도 하고, 그냥 사는 얘기들, 그 다음에
한국에서 들었던 얘기들, 느꼈던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그냥 이렇게 담아서 얘기해서 올렸어요. 제 얘기를 진솔하게 다 담아요. 지금 시점에서 우는 형님은 어떻게 연결해서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앞으로는 조금 욕심도 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참이었어요. 가급적이면 이 유튜브를 좀 더 풍성하게, 좀 더 열심히 해서 유튜브에 조금 제가 힘을 실어서 해서 이게 조금 느낌이 괜찮을 수도 있겠다. 아직까지는 딱 부러지는 결론은 없지만 제가 대충 이제 정리한 결론은 좀 있긴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게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그래서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 정도까지는 사전 정보, 왜냐면 공백이 너무 길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너무 길었어. 그래서 그걸 공백을 좀 채우려면 이 정도 얘기는 한 번은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이 정보 드리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이제 앞으로의 업데이트만 이제 수주 전환될 것 같아요. 저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계속 이어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